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주포커스 진행을 맡고 있는 윤진섭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지난해에 딱 그랬습니다. 이자나 세금을 빼고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 2%가 채 안 올랐는데 먹거리 물가는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쓸 돈이 없으니 먹는 거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고 소비 줄이니 기업들 장사 안 돼 한계로 내몰리는 악순환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기업들 소식 기업 백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한양행 30여 년 만에 회장직 신설 정관 변경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이 회사에서 회장직함 매우 특별하죠. 역대 회장 딱 2사람이었습니다. 창업주 고 유일한 박사의 경영 원칙인 지배하지 않는다를 위한 하나의 장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회장직 신설 소식에 회사를 누군가 지배하려는가 의구심에 직원들 반발한다고 합니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한 특정 인물이 회장직 신설을 주도한 것 아니냐 뒷말 무성합니다. 대표에서 퇴임하면 자동적으로 이사회에서도 물러나야 하는데 이분 대표 퇴임 이후에도 이사회 멤버로 남아 의장까지 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이런 의심 당연해 보입니다. 논란 커지자 회사 측 특정인의 회장 선임 가능성은 절대 아니며 외부 인재 영입 위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두고 보면 알 듯 싶습니다. 롯데제과와 푸드, 빙그레와 혜태 아이스크림 빈과 4사, 담합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 등 유죄 선고받았습니다. 말이 4개지 롯데 계열 2개는 합병했고 혜태는 빙그레에 인수돼 시장 양분하는 독과점입니다. 이 회사들 서로들 판매 가격은 물론 2+1 행사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자며 입을 맞춘 게 딱 걸렸죠. 이렇게 입을 맞추니 말을 맞추니 당연히 소비자들은 돈 비싸게 주고 아이스크림 사 먹었던 겁니다. 결국 1,100억 원대 과징금 물었고 검찰에 고발돼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이스크림 회사들 툭하면 말하는 원가 올라 가격 올린다는 그 말 누가 믿겠습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 국토부 주택기금 수천억 원 받아다가 펀드 등에서 미국 빌딩에 투자했는데 손실 가능성이 제기돼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 빌딩 죄다 쓰면서 꼬박꼬박 임대료 내던 미국 은행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서 이 사달이 났다고 하는데요. 빌딩 값도 크게 떨어지면서 건물 팔아봤자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 손실도 불가피하다고 하죠. 방법은 임차인 빨리 찾아 월세 제대로 받거나 만기 시점에 미국 부동산 사라나 건물 제값받고 파는 것인데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합니다. 펀드 조성한 다올 자산운용, 대형 사모펀드를 세입자로 들이는 등 손실 최소화에 총력전 펼치는 눈치입니다. 손실 안 나면 최선이지만 미래에셋 자산운용, 날았던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이 나오냐는 뒷말 피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비즈포커스 이 시간에는 산업, 금융, 공기업 관련 이슈를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증권이 수장을 교체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유치 성과가 아쉬웠던 데다가 4년째 적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규 선임된 대표는 적자 탈피의 과제를 맡게 됐습니다. 지웅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 기자, 새 대표는 모회사인 카카오페이에서 온 인물이죠? 네, 신호철 카카오페이 사업개발실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됐습니다. 해외 결제 확대와 글로벌 금융 비즈니스 진출을 위해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 확장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최근 관심을 모았던 미국 증권사 시버트 인수는 신 대표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신 대표는 그간 인텔과 맥킨지, 삼성전자 등 국내외 대표 IT 기업에서 몸담았습니다. 카카오페이 사업개발실장 전에는 2년간 카카오 전략지원실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신 대표는 오는 27일 정기주총을 걸쳐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표 교체가 너무 잦은 거 아닙니까? 네, 출범 후 4년 만에 네 번째 대표의 선임을 앞둔 건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9년 2월 김대용 미래에셋증권 온라인 비즈니스 본부장은 카카오페이 내 증권 TF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돼 이후 2020년 2월 카카오페이 증권 출범과 함께 초기 수장을 맡았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전신인 바로투자증권 윤기정 기존 대표이사의 경우 각자 대표 체제로 기업금융 사업부문 대표 자리를 유지하다가 2년 뒤 물러났습니다. 이승효 카카오페이 부사장이 공동대표로 선임되면서 이후 공백을 메웠는데요. 증권사 경험이 없는 데다가 기존 김 대표와 띠동갑일 정도로 나이 차이도 크다 보니 호흡을 맞추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평가도 나왔는데 결국 이듬해 김 대표의 임기 만료 후 지난해 초부터 단독 대표를 수행한 이 대표는 이번 달 말까지였던 임기를 못 채우고 지난 1월 중순 전격 사임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리더십 부재가 상당히 좀 큰 공백인 듯 싶은데 이렇게 주목받는 데는 사실상 저조한 실적도 한몫했죠? 예, 그렇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지난 출범하고 4년째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만 순손실 517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매년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당장 지난해와 그전해만 비교해봐도 영업비용은 200억 원 넘게 늘어났는데 주된 수익원인 주식거래 수수료는 오히려 5억 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개인 투자자 대상인 소매금융, 소위 리테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도는 많았습니다. 예탁금 이자 5%, 해외 주식거래 수수료 0.05% 등의 혜택을 제공했으나 번번이 빛을 보지 못한 건데요. 또 24시간 미국 주식 주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미국 현지 증권사 시버트 파이낸셜을 인수하려 했으나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를 받으면서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계약을 파기한 시버트에서 500만 달러, 약 67억 원에 가까운 합의금을 2년 3개월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가 당시 시버트 지분 20%가량을 매입할 때 들인 돈 230억여 원은 속절없이 묶이게 됐습니다. 아울러 사업 실패라는 비판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를 한 그런 모습인데 카카오페이 증권도 나름대로 실적 부진을 타기 위한 신사업 이런 거 많이 좀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르면 1분기 안에 당장 시범 운영 중인 주식복과 해외 주식 주간 거래 출시 등이 예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제공 중이던 주식 종목별 토론방이나 주식 매도담보대출, 주식 매매일지 등 서비스를 이어가 관련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서 무산된 시버트 인수 역시 신호철 신임 대표 중심으로 양사 간 전략적 합의를 이어갑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카카오페이 증권의 전신인 바로투자증권 시절부터 진행되던 도매금융, 홀세일 역시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리테일과의 시너지를 확대합니다. 일단은 추진하는 건 많은데 이거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네, 평가가 양분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과 수익성 개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으로 나뉩니다. 카카오톡이라는 국민 메신저를 든든한 아군으로 끼고 있어 주식시장 성장률보다 빠른 성장을 일구고 전체적인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긍정적인 평가의 배경입니다. 반면 그간 언급된 신사업은 다른 증권사들도 수행해온 사업이라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옵니다. 카카오톡에 수혜를 입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카카오페이 증권은 카카오톡에서 거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카카오페이 앱을 많이 사람들이 깔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카카오는 같은 카카오 붙었다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좀 원칙으로서 시너지가 잘 안 나요. 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사업 방향성이 소매보다는 도매에 더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통 명가들은 IB에서 더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카카오의 위치는 개인들을 공략하는 위치라기보다는 기존 IB 업무들을 디지털화시키는 방식을 찾아내서 인터넷은행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맞춰가는 게 더 옳지 않을까. 해외 주식 거래를 바탕으로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토스증권과 비슷한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4년째 적자 행진 종지부를 찍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 재계 절친으로 소문이 자자하죠. 하나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두 절친이
조선업계에서 함께 경쟁한다는 걸 두고도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기업 사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 하반기 예정된 약 8조 원 규모의 차기 구축함 수주를 앞두고 양사 간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고발에 나서며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일인지 산업부 신성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하나오션이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을 공개 저격하고 나섰어요. 네, 하나오션은 지난 4일 차기 구축함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HD현대중공업의 임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습니다. 직원 9명에 대한 처벌로 이 모든 건을 종결한다는 건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대해서 경찰청, 정부에 추가 조사를 요청을 드리고 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 공유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에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27일 계약심의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를 심의했지만 임원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오션 측이 크게 반발하면서 임원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멘트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격적이면서 그런 모습인데 경쟁사를 연이어 공개 저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경쟁사 간의 갈등을 빚는 일들이야 비일비재하겠지만 경쟁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또 언론을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열어 연일 저격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임원 개입 여부는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며 하나오션의 문제 제기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경쟁자에 대한 공개 저격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방사청에 대한 반발 이런 느낌도 지울 수 없어요. 네, 그렇게도 보입니다. 하나오션은 방사청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고발에 나선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 내용 몇 면들을 살펴보면 사실상 지적에 가깝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18년부터 이 사안을 다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후에 그 계약심의회나 이런 보안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하나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 당시에도 공정위와 신경전을 벌인 바 있는데요. 공정위가 한화와 경쟁 제한 시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주장하자 한화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받은 바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연이어 기관과 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미 고발까지 이루어졌잖아요. 법적 공방정이 계속될 텐데 쟁점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쟁점은 HD현대중공업의 이 군사기밀 유출에 임원이 개입했냐 이겁니다. 하나오션은 임원 개입의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사기밀을 제공받았고 열람하고 불법으로 촬영 탐지 수집했고 그래서 피의자, 부서장, 중역이 여기서 중역은 이제 결국 임원인 거죠. 결제를 했다.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은 방위사업 수행 시 청렴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청렴 의무를 어길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의 주장대로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했고 또 이 사실이 이번 고발을 통해 밝혀진다면 방사청이 다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여를 막을 수도 있는 것이죠. 방사청 역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다면 검토 후에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다며 재심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갈등의 이면에는 결국엔 그 8조 원 차기 구축함 수주전이 있는데 그렇다면 HD현대중공업이 이 사업 구축함 수주전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우선 이제 막 경찰 고발에 들어간 단계다 보니 오는 하반기로 계획된 수주 전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고요. 또 설령 수사에 따라 임원 개입이 밝혀지고 또 방사청이 입찰 참여 제재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HD현대중공업 측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어서 당장 있을 수주전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하나오션 측도 사업 수주와 연결지어 이 이익적인 측면에서 고발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차기 구축함 수주전에서 HD현대중공업이 1.8점의 보완 감점을 받긴 하지만 이전 단계인 기본 설계를 수주했기 때문에 하나오션으로서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하나오션 측 많은 설명을 보면 정의 실현 이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오션 고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장기적으로 HD현대중공업과의 이 특수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고발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국내에서 대형 군함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사실상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이 두 곳뿐인데요. 즉 향후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참여 제한, 이 제재를 받는다면 하나오션으로서는 독자 수주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HD와 한국조선해양도 이번 고발로 당장의 수주 타격보다는 장기적인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번 고발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오션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대형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진 세입자들이 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 보증보험을 찾는 추세가 뚜렷해졌습니다. 이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허그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에 금액을 청구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채권 회수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떼인 돈만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혈세까지 투입하게 되는데 경제부 최지수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식 명칭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죠. 이용률이 매 늘고 있다는데 얼마나 늘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해 기준으로 허그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지난 2013년에 처음으로 출시됐는데요. 이 상품은 가입할 때 임차인이 보증료를 먼저 내면 되고요.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온다면 허그가 이 반환을 먼저 책임진 후에 추후 경매 등을 통해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표를 보시면 보증 사고액과 허그가 대신 갚은, 즉 대위 변제액 모두 10년간 꾸준히 늘었는데요. 특히나 이 대위 변제액은 지난 2021년도 말 5,041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말에는 3조 5,500억 원 규모로 2년 만에 7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 사기 사태와 역전세 여파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전후 집값 상승기에 전세값도 고공행진을 했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은 시세가 급락하면서 기존 보증금보다도 낮아지는 역전세가 발생을 했고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진 겁니다. 2년 전 높은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맺은 전세 세입자들의 만기가 올해 줄줄이 돌아오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에는 집주인들이 돈을 못 돌려주니까 허그가 대신 갚아주는 그런 구도잖아요. 그런 상황이 좀 얼마나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허그가 경매를 통해서 채권 회수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 2019년에 이 회수율이 58% 정도였는데 이게 지난해에는 15%까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렇게 떼인 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나 경매 지연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회수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말 허그가 대신 갚아주고 돌려받지 못한 채권 잔액이 이 4조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2021년 6,600억 원대와 비교하면 2년 만에 6배 넘게 불어난 겁니다. 허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통 채권 회수까지 2, 3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최근 대위 변제한 금액에 대한 채권 회수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율이 더 낮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떼인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게 고스란히 허그의 손실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 자본금을 갉아먹게 되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허그의 단기 순손실은 당초 예상치보다도 훨씬 많은 4조 9천억 원, 거의 5조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5조 원 가까이 손실이면은 결국은 자본금이 부족해지면은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 그러면 허그는 돈을 갚아줄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재기능 못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허그의 보증 상품 한도는 자기 자본 규모에 따라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자본금의 60배까지만 보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즉 자본금의 일정 배수까지만 보증을 해줄 수 있고 그 기준을 넘기면 상품 가입이 중단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지난 2022년 기준 보증금액 비율이 자기 자본의 54배까지 치솟으면서 60배에 육박하자 정부는 결국 법까지 고치고 나섰는데요. 지난해 9월 먼저 1차적으로 보증 한도를 자기 자본의 기존 60배에서 70배로 늘리도록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고요. 또 그 뒤로 석 달 뒤인 12월에는 오는 2027년까지 일시적으로 이 비율을 90배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때 더불어서 허그의 법정 자본금도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린 상황입니다. 부랴부랴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허그 자본금 확충에 국민혈세도 투입된다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보증 발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 허그는 정부로부터 4조 원의 현물 출자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허그는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4조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국토부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현물 출자를 하고 허그는 주당 5천 원의 8억 주가량의 신주를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허그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도 국토부로부터 현금 출자를 받았었고요. 이번 현물 출자까지 합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이 약 5조 1천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돈이 납입이 완료가 되면 허그 자본금은 약 8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허그 관계자는 이번 현물 출자는 전세 보증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선제적으로 보증 여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나온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막다른 위기 상황에서 뒤늦게 자본금을 채워 넣는 방식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긴급 수요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먼저 보증 사고율을 낮추는 게 최우선이고 이후 채권 회수 강화 등의 자구 노력이 꼭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빌려준 보증보험 금액이 부실 채권이 되는지를 좀 안정성을 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서류만 보고 너무 쉽게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가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단지라면 아예 그냥 계약을 못하도록. 허그가 계속해서 국민의 주거 지킴이 역할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까지 같이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주간 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 카카오그룹 새 최고 기술 책임자, 일명 CTO를 선임했는데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새 기술 책임자에 내정된 인사, 정규동 카카오뱅크 전 기술 책임자인데요. 정신아 대표, 기술 안전성을 요구하는 금융권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선임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규동 내전자, 라이코스, SK커뮤니케이션스, 카카오 플랫폼 기술 총괄 등 이력 화려합니다. 문제는 카카오뱅크 재임 시절 행적입니다. 정 내정자, 카카오뱅크 상장한 지 3일 만에 스톡옵션 행사로 70억 원 넘게 벌었습니다. 카카오페이 임원진도 이때 주식 팔면서 900억 원대 차익 얻었죠. 그런데 임직원들이 주식을 대거 팔면서 9만 1,000원을 찍었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일반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면서 모든 것을 일신하겠다는 카카오. 정작 회전문 인사 반복하면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질타 나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났던 동아소시오그룹의 강정석 회장, 6년여 만에 오너로 복귀하면서 동아소시오 경영 행보가 부쩍 빨라졌습니다. 신약 전문 회사 앱티스, 수백억 원짜리 회사인데 협상 시작부터 불과 3주 만에 인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 회장이 오너로 복귀했기에 가능했다는 후문입니다. 강 회장이 없던 6년간 동아소시오그룹, 경쟁 제약사들이 2조 원대 매출을 목전에 둔 반면 동아소시오는 1조 원 초반대 실적에 머물렀습니다. 수익성 역시 경쟁사들이 1,000억 원대 이익 낸 반면
동아 ST 400억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오너 부재로 과감한 투자 쉽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 나옵니다. 동아 소시오그룹 오너 복귀에 맞춰 달라진 모습 보일지 주목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즈포커스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